라디오 말에서 네, 오늘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라는 경제학 이론을 살펴보고요. 우리가 KBS, MBC 두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신동엽의 시 몇 편 읽어보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는 말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부 고위직 인사의 메시지로 대신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김용민 브리핑에서는 경쟁과 성과만 강조하는 잔인한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이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메시지를 남깁니다. 한 아이를 학대하는데 온 세상이 합세하듯이 한 아이를 돌보는데도 온 세상이 합세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동안 돌보는데 합세했을까요? 학대하는데 합세했을까요? 전 이번 사건을 보면서 심각한 피해를 당한 그 학생만이 아니라 잔혹한 가해자가 생기도록 방치한 어른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혐오와 학대, 차별과 폭력이 난무한데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인권교육, 윤리적, 도덕적 감수성을 길러주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장애아 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무릎을 꿇은 것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주민 일부가 특별히 이기적이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책임만으로 떠넘기는 것이 맞을까요? 이제 사회가, 국가가 인권 감수성을 확산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처벌 위주가 아니라 함께 살고 돌보기 위한 논의의 본물이 터지길 바라며 김용민 브리핑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넓고 깊은 시야를 가진 인사가 참여하는 정부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김보영 아나운서의 오늘의 헤드라인 이어가 보지요. 어제 아침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사드 기지에 발사대 4개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들 400여 명이 사드 부품의 반입을 막으려고 시도했는데요. 경찰은 이들을 강제 해산했습니다. 한편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전자파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4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하면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 건강 및 환경 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이해훈 대표는 최근 6천만 원대 규모의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렸는데요. 이해훈 대표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대표직을 떠나게 됐다, 이렇게 밝히며 사과했는데요. 실체적 진실은 조만간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희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의 관리와 감독을 맡고 있는 MBC 대주주인데요. 유희선 이사는 구여권인 새누리당의 추천 인사였습니다. 구여권 추천 인사가 한 명만 더 사의를 표명하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물론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도 가능합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도우려고 페이스북 광고를 이용했습니다. 크레물은 한국의 청와대 같은 곳인데요. 페이스북의 자체 조사 결과 크레물과 연계된 러시아 업체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광고를 약 $10만 어치 집행했습니다.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어치죠. 이에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현재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보호법에는 공익제보자의 신원 추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마트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신분이 노출되면서 해당 마트로부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과 해고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공익제보의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고 갖은 협박과 피해를 봅니다.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용감한 행동을 이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제보자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공익제보자 혼자 모든 짐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목소리가 많이 잠겼습니다. 목소리가 빨리 안 돌아오네요. 어디 일주일째 이래요? 뭐 나름대로 회복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빨리 안 돌아오네요. 아이고, 김프로의 쾌유를 빌면서 자, 한 주의 마지막 순서인데 오늘 박근혜 씨 재판 이야기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조금 이제 사라져가지고 그렇게 주요 뉴스로도 많이 부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방송 3사 뉴스, 물론 이제 KBS, MBC는 뭐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지금 그냥 열애로 놓고 본다 그러면 SBS 뉴스를 보니까 주요 뉴스로 굳이 리포트를 따로 하지 않았고 JTBC도 그냥
굉장히 건조하게 뉴스 순서도 뒤쪽에 해가지고 한 꼭지 소화하는 걸로 말았던데, 김종덕 전 문화부 장관이 이제 증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참석을 해가지고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 기사냐를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에서 이미 많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이 회자가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예, 예. 김기춘 전 실장이 이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때 받았던 혐의가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의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제 뭐 선입견을 가졌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모두 다 분류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뭐 자금이 지원되는 거를 막고 하여튼 뭔가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 사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사건의 결과가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혐의가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던 여러 단체들의 지원을 배제하던 사건이 하나 있었고, 정유라 승마 지원을 하라고 했던, 말을 듣지 않았던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인사조치하라고 했던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한 뭐 서너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는데, 예. 그 노태강 전 국장에게 콕 찍어가지고 이 사람은 아직도 여기 있냐, 쫓아내라 했던 것만 인정이 됐고, 나머지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김기춘 전 실장이 사실상 주범인 것으로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 재판이.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라는 취지로 재판이 정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걱정을 했었냐면, 어쨌든 문학의 블랙리스트라는 거를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해가지고 한 것으로 1심 판결이 거의 나왔으니까. 예. 그럼 이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무죄를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이제 걱정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김종덕 전 문화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김기춘 전 실장 재판에서 이제 선고가 날 때 우려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상당 부분 날아간 그런 의미를 갖거든요. 예.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빠져나가기가 조금 힘든 거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혐의가 이제 유죄로 많이 인정이 된다 그러면 뭐 이재용 부회장 경우에도 뇌물을 준 사실이 이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뇌물 준 사람이 인정됐으면 뇌물 받은 것도 당연히 인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냥 무죄를 받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굉장히 중형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모든 사람이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겠지만, 더더욱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쪽 입장에서는 뭔가 좀 희망을 걸어보기가 더 어려운 뭐 이런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어때요? 조윤선 재판은요? 조윤선 재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금 저희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이 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종덕 전 장관을 만나가지고 잘 챙겨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조윤선 전 장관의 뭐 직접 증거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발견됐다는 문서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그게 사실은 더 주요할 것 같고,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요. 이 건은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혐의를 명백하게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나. 근데 이제 기사만 봐서는 그럼 나와서 그냥 마음을 먹고 굉장히 모든 걸 다 폭로한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다른 여러 기사들을 조금 찾아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해서 김종덕 전 장관은 본인은 무죄다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주장을 한결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색한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예를테면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를 청와대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말 보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언론이 블랙리스트라고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이제 네이밍을 한 것이지,
그걸 무슨 블랙리스트라고 제목을 달아서 자기들이 저걸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못 들어봤다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호도하려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어거지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뭐 김종덕 장관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어거지 주장을 하는 와중에도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런 거를 잘 챙겨라. 그리고 이걸 뭐 특별히 챙기고 있다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는 진술을 한 거니까 이거는 굉장한 뭐 의미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박근혜 씨는 정말 어느 쪽으로도 돌파구가 없고요. 당연히 그 수하에 이런 부하들도 제값으로 죄가를 치러야 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얼마나 허덕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병원을 가고 뭐 이런 이제 사진도 공개되고 했던데 본인이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를 막 허겁지겁 이렇게 저렇게 다 써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 허리가 아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예전에 뭐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허리가 아프면 휠체어 못 하거든요. 허리가 아프면 구부려서 앉는 자세를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고정을 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허리가 급성으로 아파가지고 간다는 게 이해가 될 텐데 구부려 앉은 자세로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근데 이제 본인이 워낙 급하니까 지금 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변호인 측에서 하자고 했겠죠. 그러니까 코스프레를 하고 막 나름대로 뭐 발가락이 아프다 했다가 허리가 아프다고 했다가 지금 막 써볼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보는 것 같은데 그래 봐야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종덕 장관이 이렇게 박근혜의 지시를 증언하고 있으니 박근혜로서는 참 이거 뭐 모함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말이죠. 여러 가지가 지금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거는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유라 씨가 또 이경재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같이 이제 팀을 이뤄서 하다가 이경재 변호사가 이제 변호인을 이제 사임했거든요. 손발이 맞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정유라 씨가 협조를 해야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수사에 협조를 해야 나름대로 구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이제 정상 참작을 조금 받을 텐데 그리고 이제 본인의 죄를 좀 뉘우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나중에 재판부에 가서도 이제 형을 정상 참작을 좀 받거나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정유라 씨의 이익하고는 정반대되는 걸 자꾸 시켰단 말이에요. 뭐 법정에 출석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제 미뤄다가 작전을 하듯이 정유라 씨가 막 출석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변호인도 사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유라 씨는 혼자 따로 나와가지고 아직 이제 변호인을 새로 어떤 변호인이 선임됐는지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쪽도 이제 뭐 엄마 따로 딸 따로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한테는 이제 굉장히 좋지 않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런 형태로 그냥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몇 년형? 뭐 결심 공판 나오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하겠지만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뭐 한 12년형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오, 그래요. 오늘 김프로가 예측했습니다. 박근혜 12년형 이상. 컨펌이라고 하지는 맙시다. 나중에 한 번 더 할게요. 아니 이래야 사람들이 귀가 번뜩이거든. 아 그래요? 뭐 어쨌든 12년형 이상은 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법감정이라든지 뭐 지금 재판부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2년형 이상은 무난히 나오지 않겠나. 뭐 그 이상이 이제 더 나올 것이냐는 이제 좀 꼼꼼히 따져봐야 할 텐데 적어도 한 12년형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정유라가 최순실 박근혜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게 트릭은 아닐까요? 글쎄요. 정유라를 직접 가까이서 이제 여러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하고 이렇게 다 취재를 해본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숨겨놓은 재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정말 끈끈한 가족. 그래서 그냥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그냥 가족의 형태. 그래서 우리 엄마를 지켜야 하고 뭐 이런 쪽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철저하게 그냥 본인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두고 모든 것들을 계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본인과 본인의 아들
그리고 본인이 지켜야 할 재산, 이것에 지금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고 차명으로 돼 있든지 숨겨져 있든지 뭐 은닉되어 있는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걸 수는 있겠는데요. 그 관점에서는 어쨌든 최순실도 발각이 돼가지고 그 재산이 다 환수되는 건 원치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두 사람의 목표가 일치할 수는 있겠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그래서 우리 가족으로서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재산을 지키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쨌든 밖에서 나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내 아들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그냥 본인에게 충실한 쪽으로 지금 전략을 세우는 것 같아요. 박근혜하고 최순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운명체인가요? 글쎄요, 거기는 뭐 딱히 전략을 세워가지고 한다고 해서 지금 그것이 뭐 긴밀하게 작용을 하고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경제 공동체라고 주장을 했던, 그래서 그게 무슨 가족 간에도 잘 부부간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았던 그 사안인데 이걸 뭐 경제 공동체로 봐야 되느냐 뭐 이거 가지고도 이제 말이 많았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재판에서 두 사람이 뭔가를 긴밀하게 협력해가지고 막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서로 그냥 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근데 지금 상황은 거의 그냥 자포자기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 최순실 씨는 들어와서 재판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상황이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들어가서 그냥 몇 년 살다가 나오면 조용하게 정리가 되고 정권에서 대충 알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들어갔을 거거든요. 근데 그 뒤에 태블릿 PC가 발견되고 어쩌고 탄핵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들어갈 당시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들이 조력을 잘 받아야 될 텐데 그 조력받는 변호인들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다고 봐야 되고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변호인들을 보면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뭐 키를 잡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뭐 법률적으로 굉장히 지식이 뛰어나가지고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평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 정치적으로 굉장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렇지도 않고요. 한 번도 이제 공천을 못 받았으니까 정치적으로도 입지가 뚜렷하지 않고 그렇다고 변호사 실력으로도 그렇게 뭐 인정을 받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이렇게 기대가지고 거기서 대단한 결과를 보기에는, 그러니까 삼성은 수백 명의 변호사를 써가지고 나름대로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뭐 5년이라는 결과로 나온 거라고 어느 정도 봐야 될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막 뭐 집회를 하신 이런 분들이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기에도 별 부담이 없죠, 사실은.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의 이해관계도 별로 그렇게 지금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정유라 씨와 뭐 최순실 이쪽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그냥 각각 굉장한 중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박근혜는 그러면은 포기 상태다라고 봐야 되는지. 그렇지 않을까요? 뭐 지적으로 막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사고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해야만 그래도 형을 받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좀 참작을 해줄 것이다, 뭐 이런 걸로 생각은 안 할 거고, 본인 그냥 멍한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하나 하고 본인은 그냥 억울해하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냥 합리적인 논리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은 진짜 내가 그냥 나라 위해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진짜 억울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생각을 빨리 돌리지 않는 한 다른 사람들이 그 상식적으로 납득할 참여를 한다든지 뭐 책임을 지는 무슨 멘트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지금 사실. 알겠습니다. 멘붕의 시대입니다. 멘붕의 시대. 박근혜 재판 블랙리스트 관련한 새로운 증언 오늘 소개받았습니다. 김프로 주말 사이에 좀 잘 쉬고 월요일에도 여전히 몸이 안 좋으면은 그때는 배우 문정희 씨를 대타로 내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괜찮은데요? 예.
자, 우리 방송 들으시는 문정희 씨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자, 김프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복해가지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김종덕이가 불었네. 김종덕? 걘 누구야? 당신이 임명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름, 기억 못해? 하긴 장관한테 대면 보고를 받아봤어야지. 누가 누군지 알게 뭐야? 아! 어때? 대면 폭행. 존나 얼얼해. 블랙리스트의 최윗선이 당신이다. 당신이 시켜서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김종덕이가 이렇게 불었대요. 박씨, 이제는 다 불지. 내 탓이요. 이러면서 말이야. 김종덕이는 앞으로 이름을 바꿔야겠네. 나쁜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아니, 당신 현 문체부 차관인 노태강이하고 진재수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김종덕이도 나쁜 사람이라고 부를 요량이야? 나쁜 놈들은 다 같은 나쁜 놈들인데 뭐하러 구분을 해? 알았어요. 박씨, 그나저나 당신 구속기간이 10월 17일까지인데 그 전에 1심 선고 나오기가 어렵다고 하대. 그러면 10월 18일에 집에 가는 거야? 어떻게 풀려나는 날도 18일이니? 박씨, 근데 말이야, 당신을 딴 건으로 엮을 수 있다고 하대. 딴 건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좋아할 일이 아니야. 어떻게? 아이 씨발,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침대에 누울 생각으로 좋아했는데 쇼앤 침대에 누울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야? 쇼앤 침대? 혹시 청와대에 두고 나온 700만 원짜리 침대? 딴 데서는 쓸 수 없다고 하는 침대? 야, 한 번 썼던 걸 왜 또 쓰니? 쇼앤 침대는 2주 정도 써보고 살지 말지 결정하라고 한대. 얼마나 침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면 그러겠니? 쇼앤 침대 거기서 한번 자보고 싶지? 그러면은 그냥 잠만 잘 수도 있나? 괜찮아. 딴 거 해도 돼. 침대 위에서. 스프링이 워낙 좋아가지고 너 같은 거구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 잠자는 거 말고 혹시 그거? 그래. 고스톱 이 씹새끼야. 박씨, 당신 공소장에 적힌 범죄 사실이 구속영장에 모두 기재된 건 아니래. 전에 당신 구속할 때는 삼성한테 뇌물 받은 것만 적었는데, 곧 SK한테 뇌물 받은 거, 롯데한테 뇌물 받은 거, 이런 거 넣어서 연장하겠다고 하는군. 아니, 뇌물죄로 한번 구속했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또 딴 뇌물죄로 엮는다고? 한 명을 죽이나 10명을 죽이나 그게 똑같다는 얘기야? 한 기업한테 뇌물 받은 게 어찌 2기업, 3기업한테서 받은 것하고 똑같겠냐 이거야. 따라서 여기저기서 뇌물 받은 당신을 자책하라고. 아이 씨발, 왜 때려? 야, 뇌물 받은 죄로 엮였는데 너한테 주먹 한번 휘두른 게 어떻게 죄가 되겠니? 퀴즈 문제 드리죠.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서 러시아로 출국한 문재인이가
여기 같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출발 지점이기도 하지요. 여기서 출발해서 10,000km 가면 모스크바가 나오고요. 자, 러시아의 이 도시 이름은 무엇일까? 오늘의 문제입니다. 박씨, 아나? 알지? 1번 블라디보스톡, 2번 노보시비르스키, 3번 크리스노야르스키, 4번 시브랄로 무스키, 5번 조프랄 탱탱노무스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단 마치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뉴스기 능력평가 문제는 원불교를 창교한 대종사의 이름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소태산인데요. 당첨자 두 분에게는 도서출판 책에 있는 마을에서 협찬하는 하나님은 당신에게 실망하셨다를 보내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는 머문빌리지,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검색해주세요. 정답자 최락현님, 경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네요. 이러한 경찰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일산땡님, 평화로운 세상이 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bakingfarmer.co.kr입니다. 어제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 나물의 물이었는데요. 당첨자 지은 아빠입니다. 끝말잇기는 물사대기. 요즘 자유당이 하는 짓을 보면 정말 물사대기를 날리고 싶습니다. 총선이 한참 남은 게 정말 아쉽네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 쏜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굼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나눌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드 임시배치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더군요. 이해한다는 분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경제 분야가 아니라서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드 배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지지할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조금 더 다른 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예. 자,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라는 경제학 이론을 살펴볼 참입니다. 그런데 조금 서설을 하나 길게 말씀드리자면요. 예. 며칠 전에 저한테 이메일이 한 통 왔어요. 네, 아마 그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같은데 예. 이메일 내용이 굉장히 긴데 앞에 한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보시오 이완배 씨, 솔직히 말하시오. 당신 사회주의자지요. 현란한 입놀림으로 사람들 기만하지 말고 사회주의자임을 자백하시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메일이.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요. 예. 제가 이분에게 답장을 드리려다가 예. 방송을 들으실 것 같아서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마침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 이론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니까요. 예. 우선 저는 어떤 사람의 사상을 한마디로 규정하려는 태도를 진짜 싫어합니다. 너 빨갱이지, 너 종북이지, 너 공산주의자지 이런 표현을 정말 혐오해요. 예. 더 혐오하는 건 너 빨갱이가 아님을 입증해봐. 이런 식으로 제멋대로 사람의 사상에 딱지를 붙여놓고 너 그걸 벗어나려면 발버둥을 쳐봐. 이런 식의 오만한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이건 제가 거의 증오하다시피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사회주의자면요.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이렇게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의 두뇌에 형성된 사고 체계를 법이나 폭력이나 강압적으로 구속받는 걸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사회주의자면 아니 그게 뭐라고요? 뭐가 문제입니까? 국보법에 위반된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잡아 가두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회주의자라면 당연히 떳떳하게 사회주의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깜빵에 갈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사회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회주의자면 사회주의자라고 말한다니까요. 그런데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아닌 건 아닌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빨갱이로 몰릴까 봐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겁 하나도 안 납니다. 영혼이 갇히는 이 깜빵에 몸이 갇혀서 나랏밥 먹는 게 낫죠. 그게 왜 겁이 납니까?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회주의자를 빨갱이나 범죄자 취급하는 이 사상적 억압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뇌는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워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야 문명과 지성이 발전을 합니다. 사회주의는 빨갱이라서 안 되고요. 뭐는 뭐가 금해서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인류의 지성을 법이나 집단 폭력으로 부정해버리면 지성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히스테리를 강요하는 사회에서 오래 살아서 그렇죠. 그렇죠. 이웃나라 일본에는 공산당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당원이 3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본 공산당의 시이가주오 위원장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 근데 제 느낌이 어땠냐면 이분이 굉장히 존경할 만한 뛰어난 사상가였다는 겁니다. 진짜 겸손하고 독보적인 사상가더라고요. 이렇게 서로를 인정하고 사상을 존중하는 겁니다. 프랑스에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이 10석도 안 되는 규모지만 원내 정당이에요, 공산당은요. 이게 이상한가요? 저는 전혀 아니라는데요. 정상적인 사회라면
사상의 자유가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에는 사회주의자도 있고 공산주의자도 있고 저 같은 진보주의적 자유주의자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이런 말에 알레르기를 가져서 그렇죠. 어제 정선태 교수님께서 아인슈타인의 책을 소개해 주셨던데요. 아인슈타인도 사회주의자로 분류가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1949년에 유명한 먼슬리 리브라는 잡지가 창간을 할 때 창간호에서 왜 사회주의인가? 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적 무질서야말로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그 글에 적어놨어요. 헬런 켈러 우리가 되게 잘 알죠. 장애를 극복한 위대한 위인으로만 알고 있죠. 예. 헬런 켈러는 1909년에 사회당에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했던 사람입니다. 헬런 켈러는 심지어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되었나 이런 공개 서한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뉴욕 한복판에서요. 러시아 혁명을 찬양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요. 현대회화의 거장이죠. 사회주의자로 분류됩니다. 피카소는 정식으로 프랑스 공산당에 입당을 했던 사람이에요. 비틀즈의 존 레논이요. 조금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려운데 사회주의자로 분류가 됩니다. 존 레논이 언론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는 보수파가 되든지 사회주의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다. 나는 어느 쪽이냐? 나는 나의 사상을 선막스주의로 정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막스주의에서 선은 그 선불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불교와 막스주의를 존 레논은 자기 사상의 기반이라고 단언을 내요. 영미 문학계의 천재적인 극작가, 시인으로 불리는 오스카 와일드, 사회주의자로 분류됩니다. 심지어 오스카 와일드는 자기가 사회주의자라는 걸 감춘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이 현대 문명의 찬란한 지성의 별들이죠.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지성의 별들이 됐겠습니까? 빨갱이, 공산주의자, 국보법, 갖은 탄압으로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을 겁니다. 저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만 너 빨갱이지, 너 공산주의자지, 너 사회주의자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그 사람의 사상의 흐름을 법이나 집단폭력으로 막는 행위는요.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이요. 멈춰야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뭐 서설은 이까지로 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경제학 이론은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는 이론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제가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의 그림을 그릴 때 제 생각에 가장 가깝게 다가온 이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무슨 주의자 이런 말을 참 붙이는 걸 싫어하는데 굳이 붙여주시려면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 정도로 표현을 받는 걸 좋아합니다. 이 말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지하는 이론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니고 이름이 분명히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이론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이론을 이야기를 해보면 매우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이래요. 그러니까 마치 저 이론이 사회주의 이론처럼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사회주의 이론을 지지하시는 사회주의자들이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이론을 들으면 코웃음 쳐요. 저게 무슨 개혁이야. 자본주의의 본질을 깨부수는데 전혀 핵심에 못 다가서잖아. 저건 그냥 계량주의나 수정자본주의일 뿐이야.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이론은 굉장히 자본주의 기반한 이론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이론을 처음으로 유명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무슨 엄청난 좌파 빨갱이가 아니에요. 이 말을 세상으로 끌어올린 사람은 영국의 수상이었던 토니 블레어였습니다. 정확하게 토니 블레어는 이해당사자 경제라는 표현을 썼죠. 이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은 주주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기업의 주인은 돈을 댄 주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에 매몰이 돼 있으면 기업은 오로지 주주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주주의 이익이라는 게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동자들을 착취해야 되죠. 소비자들을 등쳐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이 어떤 악마적인 존재로 돌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주자본주의에서 기업이 얼마나 악마적이냐면 영국의 B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의 약자인데요. 예. 석유회사죠. 엑슨모빌이라는 거대한 석유회사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굴지의 석유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BP가 2010년에 멕시코만에서 엄청난 사고를 쳐요. 이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라고도 불리는데 BP가 멕시코만 유정에 디프워터 호라이즌이라는 시추선을 설치를 합니다. 예. 그런데
2010년 4월 20일에 이 시추 시설이 폭발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노동자 11명이 숨지고요. 무려 1억 7천만 갤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익숙한 리터로 따지면 6억 리터, 어마무시한 석유가 멕시코만에 유출이 돼버렸습니다. 예. 실제로 BP가 이것 때문에 2016년 작년에 미국 연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미국에 24조 원을 물어주게 돼요. 무려 24조 원을 16년에 걸쳐서 물어주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요. 그런데 이 BP가 웃겼던 게 사고를 친 것도 친 건데요. 사고 수습을 엄청나게 늑장을 부립니다. 엄청 불성실하게 해요. 그래서 사고 수습을 고의로 지연시키냐는 비난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때 이 BP가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주주총회장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BP가 염려하는 것은 오로지 주주의 이익뿐이다 라는 말이 태연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오염시킨 그 악마적 사고에 대한 반성이 아니에요. BP 주주총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어떻게든 손해배상액을 줄이고 사건을 잘 빠져나가야만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야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자본주의라는 걸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회사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장땡이에요. 사고 쳐도 됩니다. 노동자들 죽어도 돼요. 환경 오염돼도 돼요. 돈만 많이 벌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지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지 말자라는 게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이론입니다.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는 회사가 오로지 주주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노동자, 소비자, 지역 주민들 등등 그 기업하고 이해관계가 걸린 모든 사람들이 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오로지 주주들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버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에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상품을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지, 노동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장에서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사회, 노동조합, 소비자연대가 함께 기업의 갈 길을 모색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되게 과격한 이론처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송에나 편집이 돼서 안 나갔지만 제가 과거에 그 맘마이스 출연해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최웅님께서 진짜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완배는 너무 과격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시죠. 이거 과격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원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주주자본주의에 너무 길들여져서 그렇지 기업이 오로지 돈을 버는 그 행위에만 집중을 해서 노동을 착취하고 소비자들을 등쳐먹는 오로지 주주들만의 주인인 원래부터 그런 악마적 모습이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콜린 메이어라는 옥스퍼드 대학교 MBA 교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한국에도 방문을 했었어요. 이 메이어 교수가 이해당사자 자본주의의 이론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희한하게도 주간 조선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대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메이어는 기업이 노동자와 소비자 같은 이해관계자들 대신 주주들의 이익만 고려한다는 데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책을 쓰기로 결심한 것도 최근의 기업 실패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회계법인 분식회계, 엔론, 금융위기를 촉발한 금융사 파산, 리먼 브라더스, 미국 멕시코만 원유 유출, 영국 석유,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도쿄전력, 영국 리보, 런던은행 간 금리 조작 등을 최근 경제적 충격을 던진 대표적인 기업 실패 사례로 꼽았다. 주주자본주의가 자리 잡기 전에 기업들은 달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과거 기업들은 단순히 주주에게 돌려줄 것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재화들을 생산했다는 게 그의 말이다. 항로를 개척하고 문화를 파고 철도를 부설하는 등이 기업들이 공적 목적을 위해 한 사업들이다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주자본주의에 너무 길들어져서 그렇죠. 기업은 단기적인 돈벌이에만 몰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고정관념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기업이 돈을 댄 주주들의 것이라고 믿는 것도 그릇된 환상이에요. 메이어 교수 이야기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그 사회 공통의 이익을 쫓을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바꿔야 하고 바꿀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주주자본주의가 아닌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노동자, 시민사회, 소비자들, 지역사회가 함께 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주 구체적인 모습은 조금 복잡한 이야기여서 오늘은 그까지 안 나가겠습니다. 국부펀드를 이용하자, 국민연금을 이용하자 아주 다양한 방안들이 지금 이론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한 분야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서는 우선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가 너무 어렵다 말이. 그리고 자본주의가 꼭 시혜를 베푸는 느낌이 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노동자, 소비자 니네들도 이해 당사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의사결정할 때 끼워줄게.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마치 소비자나 노동자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끼워주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라는 게 좀 수동적이고 노동자나 소비자가 무슨 부름을 받는 느낌이 나니까 그 말을 쓰지 말고 노동자나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본주의라는 뜻에서 참여 자본주의라고 고쳐 부르자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참여 자본주의가 더 적절한 이름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여러 정부들 이름 뒤에 붙었던 별칭 중에 제일 좋아했던 이름이 참여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참여정부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민주주의란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그 말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 저는 경제 분야야말로요. 진정한 경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노동자, 시민, 지역사회 다양한 영역이 기업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주의가 필요하다고 확신합니다. 이 정치는 오히려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참여하면 표로 움직이니까요. 그런데 기업은 주주자본주의가 이렇게 강한 나라에서는요. 진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기업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업이 제왕이 되어버립니다. 견제를 받지 않는 악마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라고 부르건 참여 자본주의라고 부르건 기업 영역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매우 강한 강도로 참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게 과격한가요? 과격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론을 길게 말씀드렸냐면 방송 나가는 날 기준으로 오늘 오후 7시가 되겠네요. 이제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돌마고 파티, 돌아와요 마봉춘 고봉순, KBS, MBC 두 회사 노동자들이 집회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KBS, MBC는 어찌됐건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굉장히 특이한 기업이죠. 국민의 공공재산인 공중파를 이용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깊숙이 개입하는 모범을 만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참여자본주의인 거죠. 이게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좀 더 필요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뭐 국부펀드를 이용하건 지방자치단체를 이용하건 국민연금을 이용하건 문제는 참여자본주의의 형태가 어떤 참여자본주의라는 모습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내용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즉 시민이 국민이 그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KBS, MBC는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두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KBS, MBC 구성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들의 주인은 방문진이 아니고 고용주가 아니고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연대 투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회사 노동자들에게 분명히 인식시킬 수 있어요. 그 회사의 결정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30%를 들고 있는 방문진이 아니고 시민들이라는 걸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 만약에 공영방송 정상화되고 나도 시민들이 함께 싸운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경고도 함께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공영방송이 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또 하면 너희들을 정상화시키는데 참여를 했던 우리 시민들의 지분을 가지고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경고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함께 투쟁하면서 공중파는 시민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겁니다. 이해 당사자 자본주의건 참여 자본주의건 무슨 복잡하고 심오한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KBS에서 MBC에서 지금 구성원들이 하고 있는 그 투쟁에 시민들이 함께 투쟁을 해서 공정한 방송을 이뤄내면은요. 그 방송의 주인이 시민들인 겁니다. 예. 주주총회보다도 더 무서운 게 시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를 넘어서는 시민의 권한을 기업 의사 결정에 반영시키는 구조를 모범 사례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우리 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KBS, MBC 두 회사에 시민의 지분을 만드는 겁니다. 주식을 사야 지분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뜨거운 연대와 활발한 참여로 지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조가 춤을 추는 공영방송이 아니고요. 대주주가 방문진 따위가 아니고요.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소중한 참여자본주의의 첫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저는 버드 준비 일정이 있어서
7시에 딱 참가지는 못할 것 같고 조금 늦겠는데요. 시간 되시는 청취자분들 부디 오늘 오후 7시에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벌어지는 돌마고 파티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공중파는 국민의 것이라는 시민의 지분을 늘리는 그 과정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참여자본주의 이론, 이해당사자 자본주의 이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공영방송은 국민의 것이죠.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송은 우리의 것이다라는 점을 제3 확인하는 계기, 오늘 저녁입니다. 시민들이 필히 참석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있었던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번에 하고 있는 체포영장 문제는 아마 노동부에서 하는 그게 여태 노동경찰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한 일이 있는가? 내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홍준표 대표는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2차례나 강조했는데요.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부당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홍준표 대표의 발언은 가짜뉴스였습니다. 확인 결과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해 발부된 체포영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1,460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아직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달 31일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계열인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명예회원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계열이 아니죠. 뒤늦게 강효상 대변인은 공무원노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정우택 원내대표가 다시 걸고 넘어졌습니다. 지난 4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노총 계열인 공무원노조의 명예회원이다, 다시 이렇게 주장하며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가짜뉴스임이 밝혀져서 당 대변인이 사과를 했는데도 같은 내용의 가짜뉴스를 다시 퍼뜨린 것이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노총과 가까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다, 이런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 최규일 의원은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안동 MBC 홍석준 기자는 사안을 본인 입맛대로 재단하지 마시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200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의 조사부는 KBS 정현주 전 사장을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는데요. 최규일 의원이 바로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습니다. 2012년 대법원은 정현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홍석준 기자는 수사 책임자였던 최규일 의원의 해명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앤침대. 쇼앤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당 콩차 티백 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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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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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서울 기온은 20도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가량 크게 나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예상돼 늦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서해상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쾌청한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시가 있는 금요일인데 어제 밤에 사드가 배치되는 걸 보고 이래저래 착잡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는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나라가 된 줄 알았는데 미국이라는 마지막 성역이 있다는 사실에 참 절망을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뒷덜미가 잡혀서 붙잡을 못하는 형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울하네요. 이래저래. 예. 깊은 뜻이 있어 내린 선택이겠지 하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는데 오늘 만날 시인은 누굽니까? 네, 오늘은 사드 배치를 보면서 떠올린 신동엽의 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시에 등장하는 어휘 쇠항아리가 자꾸만 떠올라서 씁쓸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쇠항아리, 주변의 강대국이라는 쇠항아리가 우리 앞길을 저렇게 모질게도
가로막고 있는 것 같네요. 먼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읽어보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항아리.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쇠항아리를 찍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모아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예. 1969년에 쓴 시인데요.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박정희 체제하에서 미국에 대한 예속이 점점 심화할 때 예. 그걸 신동엽은 쇠항아리로 상징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쇠항아리가 아직도 우리의 하늘을 뒤덮고 있어서 맑은 하늘을 보기에는 요원한 것 같네요. 왠지 오늘 하루 종일 이 시에 등장하는 쇠항아리라는 시어가 떠나지 않았어요. 예. 왜 이렇게 답답한지 견디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예. 아직도 이런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자주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놓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한 편 더 볼까요? 좀 우울하긴 한데요. 예. 어제 우리가 송병수의 소설 쇼리 김을 읽으면서 기지촌과 양공주 문제 이런 얘기를 또 쓸쓸하게 했었는데 예. 신동엽의 시 중에 웨쏘아란 작품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1960년대에 미군에 의한 총격 사건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 어제 소설에서 읽었던 쇼리 김이나 그 몇몇 한국 아이들처럼 미군 부대를 넘보다가 뭔가를 좀 얻어먹으려 하다가 가까운 철책에 범접한다고 해서 총을 맞곤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해서 쓴 시라고 합니다. 서사적이기도 한데요. 이 쓰레기통을 뒤지던 소년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가까이 갔던 임산부도 총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왜 쏘느냐고, 왜 우리 평화로웠던 땅에 철책을 두고 들어와서 왜 우리의 이 장소들을 파괴하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아프게 읽어보겠습니다. 왜 쏘아? 눈이 오는 날 소년은 쓰레기통을 뒤졌다. 바람 부는 밤 만삭의 인부는 철조망 곁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눈이 갠 아침 그 화창하게 맑은 산과 들의 은빛 강산에서 12살짜리 소년들은 어제 신문에서 읽은 동화 얘기를 제잘거리다 저격받았다. 나는 모른다. 그 12살짜리들이 참말로 꽁꽁 얼어붙은 조그만 손으로 자유를 금그은 철조망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 철조망들이 맨발로 된장찌개 말아먹은 소년들에게 목숨을 강요해서까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다만 나는 안다. 지금은 이중으로 철조망이 쳐져 있고 검은 창고가 서 있지만 그 근처 양지 바른 언덕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머리에 흰 수건 두른 아낙들이 안방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햇빛에 묵화딴 콩깍지들을 말리던 곳이다. 그리고 또 나는 안다. 지금은 낯선 얼굴들이 얕보는 휘파람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근처 양지 바른 곳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토끼몰이 하던 아우성으로 씨름놀이 하던 함성으로 밤낮을 모르던 박첨진의 동산이다. 쓰레기통을 뒤져 깡통 꿀꿀이죽을 찾아먹는 일 나도 이따금은 해봤다. 눈사태 속서 총겨냥한 낯선 병정의 호령을 듣고 그 퍽퍽한 눈 속을 깊이 깊이 빠지면서 무릎을 이겨 기던 그 소년의 마음을 나는 안다. 꿰진 뒤꿈치로
사지 늘어뜨려 국수 가닥 깡통을 눈 속에 놓치던 그 마음을 나는 안다. 아기 배 어머니가 배가 고파 애들을 재워놓고 집을 빠져나와 꿀꿀이죽을 찾으려던 그 마음을, 고요한 새벽 흰 눈이 쌓인 그 벌판에서의 외로운 부인의 마음을 나는 안다. 왜 쏘아? 그들이 서로 철조망이 아니라 그대들의 침대 밑까지 기어 들어갔었다 해도 그들이 맨손인 이상 총은 못 쏜다. 왜 쏘아? 우리가 서로 쓰레기통이 아니라 그대들의 판자, 안방을 침범했었다 해도 우리가 맨손인 이상 총은 못 쏜다. 쏘지 마라. 솔직히 얘기하지만 그런 총 쏘라고 박첨집 내 기름진 논밭 그리고 이 강산의 맑은 우물 그대들에게 빌려준 우리 아니야. 벌 주기도 싫다. 머피 1등병이며 누구며 너희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 주는 것이 좋겠어. 솔직히 얘기지만 이곳은 우리들이 100년, 500년, 1000년을 살아온 아름다운 땅이다. 솔직히 얘기지만 이곳은 우리들이 1000년, 2000년 울타리 없이도 콧노래 부르며 잘 살아온 아름다운 강산이다. 네, 이런 시입니다. 좀 긴데요. 이야기가 있는 서사적인 시여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줄 압니다. 좀 더 둑질한다는 이유로 12살 먹은 어린아이와 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른 배를 껴안고 꿀꿀이죽을 얻으러 갔던 임산부를 쏜 미군 병정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시입니다. 식민지에서 분단과 전쟁이 이르기까지 미국이란 존재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정말 피하기 어려운 쇠항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까지 이걸 이고 살아야 하는지 답답하고 갑갑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예. 교수님, 그 신동엽 시인이 미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네, 여러 시편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껍데기는 가라는 물론이고요. 특히 이 분단 상황 하에서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직접적인 비판을 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이라는 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수영과 신동엽, 6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군 부대, 그러니까 강대국 군이 주둔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계, 특히 중립국을 상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60년대 이미 이 시인들은 미군의 존재가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으리라는 것, 아주 고통스럽게 진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 시민들이 많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이라는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인의 허한 속을 달래기 위한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잠꼬대가 아닌 우리의 소원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자다가 재미난 꿈을 꾸었지. 나비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다가 발 아래 아시아의 반도, 삼면에 흰 물거품 철썩이는 아름다운 반도를 보았지. 그 반도의 허리 개성에서 금강산 이르는 중심부엔 폭 10리의 완충지대, 이른바 북쪽 권력도 남쪽 권력도 아니 미친다는 평화로운 논밭.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자다가 참 재미난 꿈을 꾸었어. 그 중립지대가 요술을 부리되 너구리 새끼, 사람 새끼, 곰 새끼, 노루 새끼들 발가벗고 뛰어노는 혹 10리의 중립지대가 점점 팽창되는데 그 평화지대 양쪽에서 총불이 마주 겨누고 있던 탱크들이 180도 뒤로 돌대 하더니 눈 깜빡할 사이 물방개처럼 한때는 서귀포 밖, 한때는 두만강 밖, 거기서 제각기 바깥 하늘 향해 총칼들 내던져 버리되 꽃피는 반도는 남에서 북쪽 끝까지 완충지대, 그 모든 쇠붙이는 말끔히 씻겨가고 사랑 뜨는 반도, 황금이삭 타작하는 순인의 마을, 도린의 마을마다 높이 높이 중립의 분수는 나복기네.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자면서 허망하게 우스운 꿈만 꾸었지. 네, 1968년 창작가 비평에 실린 시였습니다. 예. 이 노래가 술 한 잔 마시고 잔 개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길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절절하게
우러납니다. 혹시 금방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신동엽의 시를 깊이 알고 싶으시면은, 특히 신동엽과 강대국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은 금강이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예. 아주 긴 장편 서사시인데 읽어보시면은 50년대, 60년대 미국이 신동엽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분단이 수많은 시어를 만들어냈는데 약자된 처지가 또 수많은 시어를 만들어냈고요. 근데 우리가 강자가 되고 또 강대국이 되면은 이런 시어를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네, 이제 거꾸로 다른 약소국을 이해하는 시어로 전용할 수 있어야겠죠. 미국에 그런 시가 있었습니까, 교수님? 네, 미국 안에서도 미국을 비판하는 여러 시편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들 모두는 다음 세대에게는 미국과 당당하게 직면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길 바랄 텐데, 교수님, 뭐 보관은 없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저런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협박을 통해서 무기를 사라는 청구서를 내밀는데, 분단 효과라는 게 미국에게는 뭐 이만한 요리감이 없죠. 그걸 쉽게 놓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탐스러운 먹잇감일 텐데, 예. 이 먹잇감을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고요. 시민들이 정말 강력하게 힘을 모아주고 함께 나아갈 때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예. 아마 이리저리 적지 않은 굴곡이 있을 줄 알고요. 또 여기에서 비롯한 여러 가지 굴절들, 또 어떤 논의의 분열들, 이런 것들도 적지 않을 줄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참 씁쓸한 시로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달달한 시어는 없습니까? 신동엽의 시 중에? 왜 없겠습니까? 아. 근데 잘 안 되네요. 이 달달한 시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요. 그 대선 이후로는 그런 좋은 소설, 좋은 시 함께 나누겠다고 하셨는데 교수님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네, 조금 더 우리 진득하게 기다려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어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한국과 일본이 함께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어렵게 외국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외교 문제도 내 말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진작에 사드 배치하자 이러지 않았나요? 북한의 핵실험으로 사드 배치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한 대표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 제가 마음이 참 좋습니다. 당신 지지율이 69%로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취임 이후 첫 60%대 지지율이지요. 국민의당 역시 2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했던데요. 지지율이 6%였습니다. 이게 바로 지지율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처럼 지지율이 비대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맛있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9월에는 5% 할인 행사도 진행 중인데요. 그린 스무디, 이 제품에는 3종 단백질과 다채로운 영양소도 들어있어서 운동 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검색창에 비타샵 입력해 보십시오. 우리 광고주님들이 안 대표님이 홍보하는 거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으면 어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6% 지지율에서 더 다이어트 할 게 있습니까?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사망. 망신. 당신이야말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한테 망신당하지 않았습니까? 푸틴이 왜 당신한테 칼을 선물했을까요? 조심하라, 이 말 아닐까요? 아이고, 안 대표님이 끝말잇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사망에서 망신. 이제 대통령님이 받으실 차례입니다. 망신의 신 말씀이죠. 신문. 역시 간제비 안 대표님답습니다. 신문을 절반만 보셨나 봐요. 이거는 신문을 본 것도 아니고 안 본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푸틴이 선물한 검은 1800년대 조선에서 만들어진 검입니다. 이 검으로 적폐들 모두 베어버리겠습니다. 신문, 문제! 당신은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적폐를 베어 죽인다니요. 적폐도 국민입니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이 서서 죽겠다. 이렇게 선언했겠습니까? 문제, 제사. 네, 맞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보수가 다 죽고 제사 지내게 생겼어요. 지난 5일에 청와대 앞에 찾아갔는데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이 얼마나 제왕적인 행태예요. 자유한국당은 서서 죽을 거예요. 좌파 정권이 물러나지 않으면 순교하겠다 이 말입니다. 국민들의 올해를 가엾게 여길 것입니다. 아이고, 홍 대표님, 지난 정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당이었는데 어떻게 당시 야당 의원들을 대통령이 만나준 적이 있었나요? 제사로 끝났습니까? 사장, 국민이 자유한국당을 왜 가엾게 여깁니까? 자유한국당은 곧 사장 될 겁니다. 인터넷 여론 보고 계십니까? 자유한국당이 서서 죽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호상이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사장, 장래희망. 내는 젊은이들의 장래희망, 즉 롤모델인 거죠. 흑수저의 롤모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왜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입으로 흑수저의 롤모델이라고 자처하다니 이건 정말 짐승만도 못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그 흙은 오염된 흙이라고 했습니다. 뭐요? 노회찬이가? 노회찬 안경 벗으라. 아고통을 날려야겠어. 아이고, 홍 대표님은 맨날 아구통 타령입니까?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장래희망의 망으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비열을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KBS 성우극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대한민국 정치 다큐멘터리 드라마의 맥을 잇는 듣는 드라마 특별 기획을 보내드립니다. 그 상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이를 대친구로 돕는 사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동강 남이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보고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극본 이영미 연출 김성태 6번째입니다. (1966년) 노무현은 울산의 한국비료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커다란 목재에 맞아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만다. 여가 어디고? 병원이다. 병원? 맞다. 작업장에서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모른다. 일단 봉합은 했고 이빨도 2개나 부러졌는데 못 느끼나? 지금 이빨이 문제가. 병원비는 내 새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한 4-5천 원 모아놨는데 그러다 병원비를 써야 되는 거 아이가? 병원비 걱정을 네가 와 하노? 응? 산업 현장에서 사고 났으면 산재 처리되는 기제. 산재? 그럼 내는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되나? 빚이 아이가. 당연히 산재 처리제. 그럼 됐다. 됐다. 되기는 뭐가 돼? 이래 다쳤는데. 내 지금까지 한 번도 맘 놓고 쉬어본 적이 없다. 병원비가 산재 처리된다 하니까 일단은 좀 쉬고 싶다. 병원에서 아파서 딱 주급비면 좋겠다. 무연아! 노무현! 무연아. 그래. 어서 온나? 이거 봐라. 뭔데? 붙었더라. 뭐를? 사법민 행정요원 예비시험. 봐라. 네 이름 있다. 노무현. 어디? 네 눈 안 다쳤잖아. 와 빨리 못 찾노. 요 있네. 노무현. 여기 있네 내 이름. 내 이름이 여기 있네. 야 갑자기 와이카노. 세상이 너무 내 마음대로 안 돼가. 부모님이 와 나를 낳으셨노. 세상에 하나 쓸데없는 나를 와 낳으셨나 했는데 이거 뭐야. 나도 좀 웬만큼은 쓸데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싶어가. 어머니한테 일단 알려드리라. 그래야지. 억수로 좋아시키다. 전보치러 가자. 아이고, 아빠 죽겠다. 허리네. 내 옷 어딨노?
1968년 노무현은 입대했다가 1971년 육군 상병으로 만기 제대를 한다. 제대 후에 다시 고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971년부터 1975년 고시에 합격할 때까지 꼭 4년 정도 공부를 한 셈입니다. 형님도 일을 하셨고 특히 어머니가 힘들게 농사를 지으셨는데 거기 얹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힘들었습니다. 별 참 많다. 맞네. 아유, 속이 갑갑해 죽겠더만. 이 뚝방길 걸으니 숨 좀 쉬겠다. 아, 카라마초프가의 형제들 다 읽었나? 뭐 대충. 나는 고시책 말고 다른 책들은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 나중에 고시 붙고 나서 한두어 달 편안하게 책만 봤으면 좋겠다. 고시 1년에 한 몇 명 붙습니까? 한 60명? 엄마가 서울대 나온 사람도 다 못 붙는데 부산대 나온 사람도 다 못 붙고 60명 안에 상고밖에 못 나온 노무현이 붙겠나 이랍니다. 상고 나온 놈이 고시 준비하는 것도 우스울 끼고 게다가 당신 딸 꼬드기가 다른 데 시집 못 가게 연애질 하는 것도 마뜩찮아 즐기고 다 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아니, 엄마 말씀은 착실하게 은행 같은 데 취직해가 다니면서. 내가 그 생각 안 해봤는 줄 아나? 상고 나와가 은행 취직하면 그게 출세다 생각하고 주산이나 튕기면서 평생 사는 거 나는 그게 내 성에 안 찬다. 다들 그래서 안 믿어. 내가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다. 해보니까 하겠더라 고시. 근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엄마를 믿나 내를 믿나? 내가 나이는 자꾸 차고 만나는 사람은 고등학교 겨우 나왔는데 고시 준비한다 하고 동네에는 자꾸 소문이 나고. 그럼 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나는 곤양수기도 포기 못하고 고시도 포기 못한다. 근데 곤양수기는 내가 고시 될 때까지는 못 기다린다 하고 막 결혼을 해보자. 그나마나 엄마는 안 된다 하시고. 나는 지금 늙은 어머니가 어렵게 농사지어 번 돈으로 고시 공부한다. 천하에 면목 없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장가까지 갈락한다. 그 면목 없는 짓을 곤양수기 때문에 할락한다. 우리 집에서는 보나 안 보나. 내 하나만 믿고 따라와주면 안 되겠나? 장가를 가겠다고? 네. 네가 뭐가 있어서 다 달란 두 쪽밖에 더 있나? 죄송합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집 아버지가 좌익했다 안 했나? 말년이었다고? 막 그런 전력이 있으면 고시부터도 판검사 임용 안 될 낀데. 그러고 일단 고시만 붙으면 집안 좋은 부잣집 여자들이 줄을 설 낀데 굳이 와? 고시 돼가 사귀던 여자 버리고 더 좋은 집으로 팔리가듯 장가가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놈이 고시 공부한다 하모 세상이 비웃는다. 이 고시 된다는 확신도 보장도 없다. 그런데 나를 믿고 따라준 여자다. 인간의 의리로도 그 여자하고는 못 헤어진다. 그라모 꼭 그하랑 결혼을 해야겠나? 고시에 붙든 안 붙든 그 여자하고 결혼할 깁니다. 좀의 앞당이다 생각하고 어머니 저를 좀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장인은
좌익 활동을 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해방되는 해 실명을 하셔서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아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저 대통령 후보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1973년 1월 노무현과 권양숙은 결혼식을 올린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이영미 극본 김승태 연출 6번째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를 검색하시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 포렌마디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85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어제 아침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사드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작전 운용체제에 돌입할 수 있는 사드 포대가 완비된 건데요. 발사대 6기와 엑스밴드 레이더와 같은 주요 장비의 배치가 모두 완료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렵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시적 조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소성리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 같은 주변국과의 갈등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을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 50분까지 4,533표가 모였습니다. 먼저 3명 가운데 2명, 68%는 사드 배치는 반대하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여전히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22%로 나타났는데요.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10%로 집계됐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치킨 헤드님, 정선태 교수님이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 죽방을 날리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학하는 사람으로서 속이 시원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콤비가님, 갑질하는 자에게 고하는 일갈, 이완배 기자 말씀에 속이 후련해지네요. 이런 말씀이 우리 같은 을에게는 위안이 됩니다. 네, 욕하는 것도 멋지다고 하셨네요. 살아있는 돌림, 영화 저수지 게임을 보러 갑니다. 가수 이승환 씨의 노래 돈의 신을 들으면서요. 모든 매체에서 저수지 게임을 전혀 홍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애매하지만 꼭 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저수지 게임. 2017년 9월 8일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